네, 독거투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요즘에 이제 독거투셀지를 안 올리고 주로 이제 라이브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오늘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도 라이브 때 했던 이야기들 조금 압축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업데이트된 것들도 있으니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로 주로 했던 이유는 뭔가 좀 제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질문 같은 것들도 바로 해주시면 또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하니까 그게 또 오히려 보면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시황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가 좀 낫구나. 비록 이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별로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저 좋아서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신 분한테는 제가 또 확실하게 피드백 해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라이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독거투셀지도 한 10며칠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들어서 이제 제 채널에 악플이 사라졌어요. 이번에 8월 달에 그 조정장 있었잖아요. 조정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데미지를 좀 입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대는 거의 다 하긴 했는데 그 폭락장에서 정말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 뭐 30% 빠지는데 뭐 손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없죠. 뭐 다 손절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팔았거나 막 그렇게 했었을 거 무슨 액션을 하나는 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산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로 보면 개미들의 패턴이 좀 그래요. 라이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의 장세를 하나의 포모 장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했냐면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전에 팔았던 가격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현금 있던 사람들도 기다렸던 사람들도 바닥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손이 안 들어간 거죠. 손이 안 나갔는데 다 회복하니까 그거 보고 이제 뒤늦게 올라가서 시장이 쑥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골드만삭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클레임 거시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하고 되게 비슷하네. 오랜만에 골드만삭스랑 저랑 이제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좀 웃겼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폭락하던 장에서 분할 매수로 뭐 10% 정도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저는 10%좀 안 되게 들어갔었고 그리고 대부분 한 20-30%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남아있던 현금을 다 때려 부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보유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폭락장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막 100%다 샀으면은 지금 막 와, 너무 신나겠죠. 10% 이상 올라왔으니까 완전 100점짜리 트레이딩을 한 거죠. 근데 그 블랙 먼데이 때 100% 정도 다 샀는데 현금 있던 거 다 샀는데 만약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들을 바로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어떻게든 버는 방법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남들 벌 때는 덜 벌고 남들 깨질 때 덜 깨지자. 그런 마인드를 이제 딱 받고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롱런을 하는 거죠. 정말 장이 많이 올라서 내 주식도 많이 올랐어. 막 돈 복사라는 이야기도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계좌를 클로징 할 때요. 차익 실현할 때. 아마도 이번 폭락장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동안 많이 벌었던 거 이런 것들을 날린 건 정말 한순간이다. 이런 것들을 폭락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역사적인 고점까지 다 왔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한 뭐 4-5시 그 장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역사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이 상승장 끝 무렵인데 지금 표정들이 다 좋지 않아요. 다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을 향유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대부분 보면은 8월달 조정장에서 데미지를 입으실 것 같아. 뭐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라든가 전문가들도 이번에 손절 좀 하고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번 조정장 때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은 지금 주식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많이 빠졌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이야기들은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 팔지 말라. 현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를 대부분 다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때 많이 파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제 말 듣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 지금 고점도 참 즐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분들 계시면 리플 한번 딱 달아주세요. 같이 즐거워합시다. 저는 지금 그래서 현금 100% 가지고 이 지상천국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남미에서는 거의 제가 최고의 여행지로 꼽을 만한 게 콜롬비아랑 여기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오래 있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브라질도 그립긴 한데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쉬고 있는 데는 여기 아르헨티나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물가가 진짜 좋아요. 뭐 아르헨티나 물가 많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른 것 같긴 해. 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열흘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러 군데 도시를 지났거든요. 그 파라과이 국경에서부터 로사리오, 코르도바, 여기 이제 투쿠만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인구로 볼 때는 랭킹 2위, 3위, 5위 도시까지 쭉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최중심에 있는 이제 에어비앤비, 되게 잘 사는 집안의 그 에어비앤비요. 집이 방이 한 10개는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있고 근데 여기가 센터. 그래서 옆에는 이제 고급 레지던스를 즐비한데 그 사이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집이 엄청나게 한 500평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방이 남아 도니까 에어비앤비를 하나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다른 또 집이 또 이 그 단독주택이 세 채가 있어, 세 채. 그 중에서 한 채 사시고 저는 이 큰 제일 큰 단독주택 혼자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2층, 1층까지 다. 정말 아르헨티나는 정말 다른 남미 국가들 다 이렇게 진짜적인 유럽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물가는 거기에 한 5분의 1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반토막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쌌을 때는 진짜 더 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브라질이라는 물가 비싼 데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티본 스테이크도 9,000원이면 배 터지게 먹어서 반도 못 먹을 정도로 크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나올 텐데 거의 이제 10분의 1 가격, 뭐 9분의 1 가격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고기만 잘 먹고 다녀도 비행기값 뽑는다는 얘기들 하시는데 뭐 고기는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남미 와가지고 살찐 거 보세요 지금. 라떼 한 잔 딱 시키면 2,000원이면 라떼 한 잔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의 제가 라오스에서 마셨던 커피 가격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팁 줄 돈으로 여기서는 음식을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아침에 브런치 같은 거 시키면은 이만큼 나오거든요. 이만큼 나오는데 뭐 7,000원, 6,000원, 커피까지, 라떼까지 큰 거 포함해가지고 탄산수랑 쿠키까지 나와요. 진짜 이런 나라는 남미, 중남미 통틀어서 없어요. 미국은 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먹으면은 7, 8만 원, 7, 8만 원 내야죠. 근데 단돈 6, 7천 원이면은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팁을 잘 안 주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너무 미안해서 진짜 정장을 딱 빼입은 여러분 이태리라든가 뭐 스페인 같은 데 여행 가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정장 쫙 빼입고 이제 서빙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오시는데 푸짐하게 나오는데 이게 6, 7천 원밖에 안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팁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 진짜 팁을 주고 나서도 되게 내가 여기선 되게 부자가 된 느낌? 막 이런 느낌을 느낍니다, 진짜.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는 지금 거의 길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90%가 백인이고요. 그리고 거의 건물이라든가 길거리가 그냥 뭐 밀라노라든가 스페인 지방 도시, 뭐 바르셀로나 이런 대도시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봐요. 머리 희끗한 이제 백발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이렇게 다니시고 옷 입는 것도 똑같고 그 상점들의 쇼윈도도 되게 똑같고 그리고 공원들도 플라자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개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서 만약 유로를 썼다면 진짜 여기는 100% 유로인 거죠. 유럽인 거죠. 아무튼 제가 이제 90일, 95일 정도 있으면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는데 몸이 아파서 솔직히 더 있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피부병들이 3차가 시작이 돼가지고 다시 지금 항생제를 3차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일리지 있는 거 써가지고 비행기 잡아가지고 12월 1일 날 들어가는데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이제 유럽에 한 2년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 물가가 얼마나 그리울까. 사람들도 여기 되게 친절하고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 사람들이 더 친절해요. 여기 남미잖아요. 몸은 비록 유럽 사람들이지만 마인드는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예전에 부국이었고 잘 살았던 그런 분위기 대국이잖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에 한 20배 정도 되니까 엄청 큰 나라거든요. 인구는 4,500만 명이라 보니까 상당히 노는 땅들이 많긴 한데 아무튼 여기는 제가 나중에 여행 끝나면은 중미에서는 멕시코랑 과테말라가 최고였고 그리고 남미에서는 콜롬비아랑 아르헨티나는 다시 와보고 싶다. 그리고 상파울루라든가 리우데자네이루 한 번 더 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진짜 예쁘고요. 대충 수수하게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냥 스니커즈에다가 검은색 그냥 재킷 같은 거 입어도 일단은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기럭지가 크니까 뭔가 모르게 진짜 꾸미지 않아도 이쁜 여성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보다 키 큰 여성들도 이제 브라질에서 좀 보였는데 파라과이에서는 없다가 아르헨티나는 다시 또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남자분들이 진짜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주눅 드는 스타일이 아닌데 다른 남미들 국가들 한 2년 여행 중남미 2년 하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제대로 된 저렴한 유럽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저는 이제 편하게 이제 현금 100% 들고 있으면서 시장을 지금 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거로 볼 때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준이 그
데이터 디펜던트 하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그런 지표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GDP 나온 거 지난 6월 달 거고, 그렇죠? 2분기 GDP니까. 그리고 실업률도 지난달 거고.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과거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률이든 뭐 GDP든 이게 뭐 하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3%다 2%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기저에서부터 그 문제시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전체적 이게 번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퍼져가지고 총합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건 이미 늦은 거죠. 기저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미 간파하고 그걸부터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뚝이 있으면은 물이 그 뚫려가지고 뭐 어디가가 뚫려가지고 물이 그 새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막은 게 아니고 이미 엄청나게 많이 뜯어져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이게 뚝에서 1% 2%가 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막으려고 하니까 늦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저도 증권사에 있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뭐 강의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뭐 지점 직원들이라든가, 물론 저도 이제 본 점이 있었긴 했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은 반은 믿고 반은 흘려요. 왜냐면 얘들이 틀린다는 걸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마다 그 과거부터의 흑역사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증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선취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얘기를 다 100% 믿으실 필요 없다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누구도 이 증시에서는 여러분들을 100%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셔야 되는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내가 성장해야 되지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증시가 아닙니다. 내가 성장해서 정말 좋은 유튜버들, 좋은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잘 따라다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잘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거,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미 나왔으면 과거 지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버핏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표가 나왔을 때는 지금 당장의 지표가 아니라 이 추세라든가 그 기저에서 움직인 것들을 이제 쭉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돌아서면 또 그걸 까먹으시죠. 그리고 이제 뭐 시황 방송 같은 거 설명해 줄 것도 그런 거 보시면서 또 거기 이제 딸려가시고, 또 결국에는 주식 트레이딩 할 때도 이제 그런 쪽으로 딸려갔다가 이제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수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가 없다, 뭐 골드락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번 8월달에 폭락장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단순히 엔캐리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엔캐리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의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9월 달에 거의 이제 100% 가시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내려가기 시작한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지금 극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런 장이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나온 GDP, 실업률 이걸 딱 보지 마시고 추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월가의 구루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왜 팔고 있을까요? 그들도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그 일개 유튜버들도 이제 가을 되면은 금리 인하가 100%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 사라 이렇게 6월 달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부터 이제 쭉 빠져왔고, 채권이 강세가 왔고, 4.5%에서 지금 3.8% 7%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0.8% 올랐잖아요. 하물며 정말 이 구루들은 얼마나 더 촉이 좋겠어요. 촉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을 거다. 그 전에 경기 침체가 늦게 반영이 되면서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월가들이 하는 이야기들보다는 드렁킨 밀러라든가 버핏이 하고 있는 그 포지션의 조정을 더 유심히 봐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방송들 보시면서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참고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그 자산 배분의 형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야겠네. 이제 타임 헤스 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월이 이제 타임 헤스 컴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미 타임 헤스 컴이라 생각하고 이제 정리하신 거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조금 정리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뭐 알아서 잘 팔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구루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은 늘 늦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이 초기에는 안 좋아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이게 내려간 상태에서 바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돼야지 시장이 좋아져요. 반대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매크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서까지 경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웬만하면 액션을 취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놔둬보면 감당이 안 되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폭이 깊거나 크면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시장이 자생적으로 뭔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난민은 치안이 안 좋잖아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곳곳에 있단 말이야. 어디 마트에도 있고 여러 상점에도 있고 뭐 공원에도 있고 길목에도 있단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공권력을 투입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나라들은 뭐 공원이라든가 마트 앞이라든가 뭐 이런 데 경찰 없잖아요. 그런데 가드 없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리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뭔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금리 변동의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물가야 뭐 잡혔죠. 잡힌 것도 있는데 그 기저에 뭔가 안 좋아지는 것. 예를 들자면 파월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실업률이죠. 실업률. 실업률이 안 좋아진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되게 단호하게 느껴졌거든요. 단호한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비둘기잖아요. 우리가 실업률을 구하겠다. 근데 실업률이란 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이게 실업률이 지금 미국의 GDP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주축들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연준이 되게 면밀하게 실업률을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인플레이션은 계속 3%대였어요. 그렇죠? 3%대였는데 저는 작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신에 이제 실업률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제는 진짜 실업률 같은 거, 뭐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도 매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이야 뭐 한 4시간 정도 있으면은 저 엔비디아 그 실적이 나오긴 하겠는데 그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거라 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엄청난 랠리가 한번 나오기에는 지금 뭔가 미심적인 것들이 있고 매크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막 지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조금씩 그러니까 상승률, 실적의 상승률, 이익의 상승률, 그리고 매출의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세게 애들 많이 못 지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테크들 특히 엔비디아를 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추격 매수를 더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거는 뭐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느려지죠. 매출의 성장률이 기저효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이 얼마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꺾이면은 주가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주식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과 기대감에 굉장히 많은 그 아웃풋을 내는 그런 함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년 전에 그 테슬라라는 주식이 10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반토막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액면분할 했으니까 그거 감안하게 되면 지금 반토막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그때보다 지금 더 이익을 많이 내고 차를 더 많이 팔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반토막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을 보고 베팅을 한다. 시장은 엔비디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이제 확실히 됐어요. 그렇죠? 확실히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B컷을 하느냐 아니면 0.2% 내리냐 이게 중요한 거고 남은 기간 동안에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지표들을 나온 걸 보고 나서 연준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0.5%도 늦었다고 봐요. 근데 B컷이라는 건 진짜 정말 큰 거거든요. B컷은 뭔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우리 방에서는 7월 달부터 B컷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방 계신 분들 진짜 수준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B컷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파월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고집 어떻게 피우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대체로는 안 하고 싶어 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이제 그쵸? 완전한 정치인이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B컷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지표들 나오게 되면 한두 달 뒤에 확장치 나오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지금 하향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실업률 이런 것들 뭐 GDP 이런 것들 계속 낮춰질 거거든요. 실업률 올라가겠죠. 이건 정말 뭐 중국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 중국 지표를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지표들 일단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는 까고 봐야 될 것 같아요. GDP도 나오면은 뭐 0.2%는 더 이제 깎아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업률도 뭐 4.5 나오면은 이것도 4.4 정도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표들이 계속해서 하향치가 되게 커지는 것 같고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85만 명, 83만 명? 야,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증시가 하나도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뭐 월당 뭐 5만 명이다, 6만 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깎아내리는데 이것도 되게 저는 크다고 봐요. 지표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지표 산출한 게 거의 이제 브라질 도로를 그 포장하는 수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보다 못한 거죠. 이렇게 지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온 지표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데이터 디펜던트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투자 타이밍을 많이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나오게 되면은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정치에서 확정치가 나오게 되면 조정치가 나오게 되면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나 연준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 정권을 계속해서 연장하기 위한 정말 하나의 트루먼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중들도 잘 속죠. 트럼프한테 속는 대중들이 많듯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한테 속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이만큼의 GDP까지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부의 재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바이든을 그렇게 막 지지를 하지 않았었던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재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경기 부양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을 이란 나라 자국을 위해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국이라든가 그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동맹국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피곤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뭐 물어보지 않으셔도 저는 환율에 대한 얘기도 이제 늘 독거투자에다가 곁들이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한번 촬영을 하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올라오면 한번 쓱 보세요.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뭐 달러 사기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의 90%가 어차피 원화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10년 뒤에 한국과 미래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원화와 달러를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답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근데 저는 달러가 더 나을 것 같다. 아무 생각해봐도 그렇다. 특히 AI 헤게모니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1,328원 이 정도까지 조금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가격도 무난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그 환율이 갑자기 올라온 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하느니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미쳤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금리를 못 내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내렸거나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볼 때 환율 관련돼서는 금리에 대한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원화가 갑자기 솟구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봐요. 엔캐리들 때문에 이번에 텐트럼 비슷한 게 일어났던 것처럼 원화도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니 그 미니 텐트럼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1,360, 70원, 80원까지 있던 게 갑자기 이제 2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물론 올라왔지만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달러를 조금씩 사서 재워두신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이게 12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금 변동이라는 게 단기적인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다시 올라온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1200원대까지 갈 정도의 뭔가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지금 뭐 반도체가 붐이 좀 있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를 다시금 많이 사서 재워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또 미국이 얘네들한테 제재해가지고 삼성전자한테 너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지 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쌓아놔요. 지금 중국이 쌓아놓는 게 금 쌓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한테 했던 것들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트 시킬 거, 뭐 스위프트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과 중국은 이혼 수순에 갈려 있다고 저는 봐요. 계속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워낙 인구도 크고 구매력도 상당하거든요. 우리나라의 GDP 몇 배야. 지금 한 열 몇 배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매력들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테슬라부터 애플부터 막 하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것 때문에 중국도 위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려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둘은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도 러시아처럼 자국 기업들이 자기 나라를 다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고, 이 남미 오시면은 되게 그런 걸 느껴요. 의외로 해외 브랜드들이 백화점이라든가 몰에 없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뭔가 세국 정책 같은 걸 펼쳤거든요. 자국 제품들 위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큰 피해가 될 거, 피해주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반등장에서도 애플을 사지 않았던 이유, 테슬라도 안 샀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고, 뭐 지금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IBM 같은 경우에도 R&D 센터를 중국에 있던 걸 철수시켰죠. 철수시켰고, 또 근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생산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로 많이 조금씩 넘겼거든요. 한 10% 정도 넘겼는데, 이게 인도에서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야. 수율이 안 맞는 거야. 뭐 핸드폰 생산하는데 수율이 뭐가 있겠냐 싶은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그 생산 인력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든 거 되게 잘해요. 제가 지금 그 4년 만에 그 카메라용 그런 그 액세서리 같은 것들 주문했거든요. 알리 같은 데 통해서 주문해가지고 지인 통해서 여기 그 아르헨티나에서 받았어요. 지인이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줬거든요. 한 10 몇만 원어치 한 8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와, 3년 만에 받아본 이 그 중국 제품들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좋아져서 가격은 그대로거나 더 떨어졌는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무섭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이제 95일 정도 뒤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바뀐 한국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다녀오긴 할 것 같아요. 연말은 이제 도쿄가 굉장히 그 성탄제라든가 연말연시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루미나리 같은 거 길거리 너무 이쁘고, 오모테산도 이런 데 되게 이쁘게 해놓고, 그리고 중국도 출장을 해야죠. 출장. 그 사이에 발전상과 또 힘들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중국을 또 보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주식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모르고 미국만 파서는 미국 주식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최대 경쟁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어서 그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그런 기업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 제가 볼 때는 혁신이라는 것들이 진짜 많은 것들이 그 중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상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혁신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보다는 뭐 독일에서보다는 중국에서 더 많이 나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남미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뒤쳐졌어요. 여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대륙이고, 뭘 해도 늦고, 뭘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고, 할 줄 모른다고 하고, 막 이렇게 진짜 답답한 곳이거든요, 남미는. 약간 유럽하고 되게 비슷한 점도 있죠. 유럽과 그 남미의 특유의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남미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 가서 좀 문명화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거트 셀지도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어떤 주의냐면은 직접 가서 봐야 된다. 저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20년 넘게 읽어오면서 이제 살아왔지만, 그것들이 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늦춰진 그런 자료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하고 다니면서 그런 업데이트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 가면은 진짜 많은 부분을 업데이트를 시켜서 다시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 있는 기간이 진짜 반년씩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는 매년 한국에 가서 한 달씩 쉬고 또 돌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4년 동안은 한국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와야겠다. 그리고 독고투자일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으로 원래 독고투자일지 채널이 있었거든요. 이 채널로 다시 분리시키자. 여행하고 독고투자일지를 분리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가 그리고 책 같은 것들 제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은 또 이렇게 독거 일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